엄마, 할아버지 언제 내보내? 나 방 갖고 싶어. 10살 태민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박민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발걸음을 멈췄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은하 아파트 12층. 이곳은 박민재 72세, 옹이 평생을 바쳐 일군 보금자리였다. 건설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아들 지훈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그리고 손자 태민의 학원비까지 박민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그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차가운 벽과 낯선 시선들 사이에서 그는 점점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거실은 어두웠다. 박민재는 잠이 오지 않아 물 한 잔을 마시려 부엌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던 순간 손자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내보내? 나 방 갖고 싶어. 10살 태민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박민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며느리 은지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태민아, 조용히 해.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어쩌려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은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박민재는 벽에 몸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심장이 쿵쿵 뛰며 가슴을 조였다. 친구들은 다 자기 방에서 놀아. 나만 거실에서 놀아야 해. 할아버지가 맨날 거실에서 뉴스만 보니까 시끄러워. 태민의 투덜거림이 계속되었다. 박민재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어린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 순간 아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태민 말이 맞아. 나도 솔직히 답답해. 내 서재도 필요하고 태민도 방이 필요하잖아. 아버지가 계시니까 공간이 부족해.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있었다. 박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대학을 보내주기 위해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들, 결혼 자금을 대주기 위해 퇴직금을 미리 뺐던 아들이 이제 자신을 짐짝처럼 여기고 있었다. 은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게. 아버님이 눈치껏 나가주시면 좋을 텐데. 시골집이 있다던데, 영동에. 거기 가시라고 하면 어떨까? 요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시골집도 월세든 전세든 돈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순순히 가시겠어? 아버지 성격 알잖아. 지훈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박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그의 손이 떨렸다. 시골집이라니. 영동에 있는 그 낡은 집은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난 지 50년,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그곳으로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태민이 다시 끼어들었다.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나. 그리고 기침 소리도 시끄러워. 친구들 올 때마다 창피해. 은지가 태민을 달랬다. 알았어, 태민아. 엄마가 곧 빵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해. 맨날 알았다고만 해. 할아버지 시골로 보내고 내 방 준다고 했잖아.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박민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아내 해숙이 떠올랐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해숙.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박민재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바라본 그 천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천장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의 이름 박민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그의 것이었다. 그가 피와 땀으로 일군 자산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연금과 저축, 그리고 퇴직금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안에 해숙의 사진을 꺼냈다. 그녀가 좋아하던 시집과 함께 사진을 품에 안았다. 해숙아, 내가 잘못했나? 지훈이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나? 사진 속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박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평소처럼 어수선했다. 은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태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다. 박민재가 거실로 나오자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어요. 된장국 끓였는데 드실래요? 박민재는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는 그의 시선에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태민이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친구들 올 건데. 그 말에 박민재의 가슴이 또 한 번 쿡 찔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야. 그날 오후, 그는 은하 아파트 근처의 행운 부동산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부동산 직원, 강민수, 30대 초반, 가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박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을 팔고 싶어. 은하 아파트 12층, 33평형이야. 강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사시는 집을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상의는 필요 없어. 박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민수는 더 묻지 않고 서류를 확인했다. 현재 시세는 약 60억 원 정도입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조금 손해보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 가능한 한 빨리 팔고 싶어.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곳을 떠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거실에서 말했다. 여보, 우리 내일 제주도 여행 가자. 태민 방학 끝나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태민이도 좋아할 거야. 근데 아버님은 지훈이 무심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해. 어차피 뉴스나 보실 거잖아. 박민재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들이 제주도에 있는 동안 그는 이 집을 완전히 정리할 것이다. 박민재는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평소처럼 알람 없이도 몸이 저절로 깨어났다.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72세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옷장에서 안에 해숙이 선물했던 하늘색 셔츠를 꺼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 생일에 준 선물이었다. 민재야, 이 색깔이 너한테 잘 어울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렸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 은지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를 보자 은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디 가세요? 은지의 눈가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부어 있었다. 어젯밤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다. 박민재는 대답 없이 신발장으로 향했다. 은지가 다급히 따라왔다. 아버님, 된장국 끓였어요. 드시고 가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의 차가운 시선에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재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비켜. 현관문이 쾅 닫혔다. 부엌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아침상이 식어가고 있었다. 6가지 반찬이 놓인 밥상은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박민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난 지 오래였다. 강남역 근처의 행운 부동산에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직원 강민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울렸다. 강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매물 등록 진행하러 오셨죠? 박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민수는 서류를 확인하며 감탄했다. 어르신,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은하 아파트 12층, 33평형 맞으시죠? 시세는 약 60억 원입니다. 금매로 하시면 58억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은 상관없어. 이번 주 안에 끝내. 강민수는 그의 단호한 태도에 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사 가실 곳은 정하셨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빌딩 숲,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는 더 이상 이 도시에 속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다 박민재를 보고 움찔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날씨 좋네요. 산책하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박민재는 대답 없이 신발을 벗었다. 지훈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태민이 떼를 쓰는 바람에 은지도 화가 나서 박민재는 지훈을 스쳐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그는 서랍을 열어 안에 해숙의 사진을 꺼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가슴은 차가웠다. 그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연금과 저축, 그리고 집을 팔면 생길 돈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며칠 후 지훈과 은지는 태민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릴게요. 지훈이 현관에서 형식적으로 말했다. 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의 대답이 아니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그는 거실에 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봤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와 커피잔이 그대로였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겨울 코트 2벌, 셔츠 몇 장, 양말과 속옷. 필요한 것만 골랐다. 두 번째 상자에는 해숙이 사랑했던 시집과 그가 자주 읽던 수필집을 넣었다. 세 번째 상자에는 사진과 소품들. 해숙의 결혼사진, 퇴직 때 받은 만년필 세트. 72년 인생이 5개의 상자에 담겼다. 그는 상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해숙아, 이게 내 전부야?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계약 가능하신가요? 좋아. 준비해도. 그는 답장을 보낸 뒤 짐을 정리했다. 용달차를 불렀다. 20대 초반의 청년 2명이 도착했다. 어르신, 이사 가시나 봐요? 어디로 가세요? 일단 인천으로. 주차장에 내려놓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청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더 묻지 않았다. 박스 5개뿐이네요. 가구는요? 필요 없어. 다 두고 갈 거야. 청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박스를 옮겼다. 가벼운 짐이라 금방 끝났다. 박민재는 수고비로 5만 원짜리 2장을 건넸다. 점심 사 먹어. 아이고,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괜찮아. 수고했어. 집은 텅 비었다. 그의 흔적이 사라진 방은 마치 처음부터 그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신발장 위에 열쇠를 놓았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열쇠였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인천의 원룸에 도착한 그는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은지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제주공항에서 찍은 셀카였다. 태민이 여권을 들고 브이를 하고 지훈은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은지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활짝 웃었다. 드디어 출발. 꿀같은 휴가 시작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의 자리는 없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며칠 후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훈 가족은 아파트 앞에서 충격에 빠졌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훈이 다급히 버튼을 눌렀다. 삑삑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야? 왜 안 열려? 은지가 소리쳤다. 태민이 짜증을 냈다. 엄마, 빨리 문 열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박민재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는 받았다. 아버지. 집이 왜 이래요?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박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집은 이제 너희 거 아니야. 내가 팔았어. 은지가 전화기를 낚아채며 소리쳤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이 태어난 집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내 집이야. 내가 대출 갚고 관리비 냈지? 너희가 날 짐짝 취급했으니 나도 내 길 간다이. 태민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집 어디 갔어? 내 장난감은 그때 복도에서 부동산 직원이 나타났다. 혹시 12층 1500호 전에 사셨던 분들인가요? 매매 계약이 일주일 전에 완료됐습니다. 새 입주자가 오늘 들어왔어요. 지훈이 소리쳤다. 그럴 리 없어요. 여긴 우리 집인데. 하지만 곧 젊은 부부가 나타났다. 여자는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한 집이에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어요. 은지가 울부짖었다. 우리 아버지가 허락 없이 팔았어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젊은 남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경찰 부를까요? 지훈과 은지는 캐리어를 끌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태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싫어. 여기서 안 갈 거야. 우리 집이야. 복도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눈치 엄청 줬대. 그러게, 어녀 살면서 주제를 알아야지. 박민재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가슴은 시원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었다. 그는 인천 원룸의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재는 인천의 원룸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5개의 박스가 방 한구석에 쌓여 있었다. 아내 해숙의 사진, 그녀가 사랑했던 시집, 결혼사진, 퇴직 때 받은 만년필. 그의 72년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인천의 야경이 보였다. 번쩍이는 불빛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충청북도 영동, 5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무궁화호 기차표를 손에 쥐고 플랫폼에 섰다. 평일 오전이라 역은 한산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다. 기차가 도시를 벗어나자 논과 밭이 펼쳐졌다. 산이 보이고 하늘이 넓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영동의 들판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다. 걱정 없이 웃던 시절이었다. 3시간 후 기차는 영동의 작은 역에 도착했다. 낡은 간판, 벗겨진 페인트. 역은 50년 전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송정리 큰 마을로 향했다. 택시기사가 거울로 그를 보며 물었다. 고향 오신 거예요? 오랜만이시죠? 50년 만이야. 오래됐네요. 송정리는 요즘 조용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박민재는 미소만 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불구불한 시골길, 양옆으로 펼쳐진 논, 바람에 흔들리는 허수아비.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송정리라고 새겨진 비석이 보였다. 그는 택시에서 내려 걸었다. 흘길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느껴졌다. 고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대문은 녹슬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집은 튼튼했다. 이웃이 가끔 관리해준 덕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매연 대신 흙과 풀냄새가 코를 채웠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혜수가, 나 집에 왔어. 그는 청소를 시작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2시간쯤 지나자 집이 사람 사는 곳처럼 변했다. 그는 마당의 평상에 앉았다. 해가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서울의 회색 하늘과 달랐다. 넓고 맑은 하늘이었다. 그때 이웃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어머, 민재 아니야. 그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박순자,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순자야. 언제 저를 보늘 왔어? 혼자야. 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밥은 먹었어? 우리 집 가자. 된장찌개 끓여놨어. 그는 순자를 따라갔다. 그녀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김치, 나물, 고등어구이, 간단한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눈물이 날 뻔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다.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날 짐짝 취급했어. 손자까지 나를 쫓아내려고 했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내 애들도 캐나다랑 호주로 이민 갔어. 명절에도 안 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는 순간 외로움이 조금 덜어졌다. 며칠 후 그는 5일장에 나갔다. 영동장터는 시끌벅적했다. 아주머니들이 소쿠리에 채소를 늘어놓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했다. 국밥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다. 그때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야, 민재 아니야. 고개를 돌리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노인이 보였다. 김대식,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다. 대식아.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60년 우정이었다. 대식은 그를 장터 뒤편 평상으로 끌고 갔다. 이미 동네 노인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야들, 민재 왔다. 서울에서 돌아왔어. 노인들이 반갑게 맞았다. 아이, 민재 몇 년 만이야? 얼굴 좋아졌네. 대식은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다. 고향 돌아온 거 축하해. 박민재는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시원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대식에게 서울에서의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를 시골로 보내려 했어. 손자는 내 방을 뺏으려고 했고. 그래서 집을 팔았어. 대식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천벌받을 놈들. 자식 키워봤자 뭐해. 옆에 최노인이 끼어들었다. 나도 비슷해. 아들놈 집 가면 냉장고도 못 열어. 부모를 짐짝 취급해. 박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집을 팔고 나왔어.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바엔 혼자 사는 게 낫지. 대식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서울은 숨막혀 막걸리 주전자가 비워지고 채워졌다. 웃음소리가 장터에 울렸다. 박민재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그날 밤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은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님, 저희 잘못했어요. 태민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그는 답장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아버님, 명절인데 찾아뵐게요. 태민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는 피식 웃었다. 방을 달라고 울던 태민이 이제 와서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니. 그는 짧게 답했다. 오지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문자를 보내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영동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그는 혜숙의 사진을 꺼내 속삭였다. 혜숙아, 내가 드디어 집을 찾았어. 진짜 집이야. 다음 날 대식과 함께 마을 끝의 새 집을 보러 갔다. 크림색 벽에 주황색 기와를 얹은 단층 집이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뒷산이 보였다. 이 집 얼마야? 2억 정도. 주인이 서울로 가서 박민재는 계산했다. 서울 집을 판 돈 58억이 있었으니 충분했다. 그는 대식에게 말했다. 이 집 살게?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때 옆집 대문이 열렸다. 이수진, 초등학교 동창이 나왔다. 민재야. 진짜 너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60년 만에 재회였다. 수진은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우리 집 가자. 차 한 잔 마셔. 수진의 집에서 그들은 옛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2인 삼각을 뛰던 기억, 서로 장난치던 날들. 박민재는 오랜만에 웃었다. 수진이 말했다. 민재야, 여기서 같이 늙자.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면 되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마음이 편안한 곳이었다. 박민재는 영동의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을 보냈다. 크림색 벽에 주황색 기와를 얹은 단층집은 아늑했다. 통유리 거실은 햇빛으로 가득했고 마당의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다. 그는 창가의 안에 해숙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달빛이 사진을 비췄다. 해숙아, 우리 새 집이야. 이제 여기서 편히 살 거야. 그는 미소 지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 달리 이곳은 그의 숨통을 틔워줬다. 바닥 난방이 따뜻했고 밤은 고요했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셨다.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김대식이 막걸리 병을 들고 찾아왔다. 집들이 선물이야. 그들은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나눴다. 대식이 잔을 채우며 말했다. 민재야, 여기 정착한 거 축하해. 이게 진짜 집이지. 박민재는 잔을 들며 답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뼈를 묻을 곳. 그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막걸리의 시원한 맛이 입안을 채웠다. 며칠이 지나 그는 마을 생활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고 낮에는 정자에서 동네 노인들과 화투를 쳤다. 이수진도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손수 만든 김치나 나물을 가져오며 말했다. 민재야, 이거 먹어. 도시 물에 찌든 몸 좀 풀어야지. 그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운동회에서 2인 삼각경주를 하다 꼴찌했던 기억,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날들. 수진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수진아, 너도 애들 때문에 속 썩었지? 박민재가 물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캐나다의 큰애, 호주의 작은애. 명절에도 안 와. 이 비행기 표가 비싸다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 지훈이는 이제 남이나 다름없어.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우리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늙어서도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 말에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진과의 우정은 단순한 동창 이상이었다. 오래된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대식, 수진과 함께 뒷산에 올랐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였다. 대식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다. 민재야, 후회 안 해? 가족이랑 연 끄는 거. 박민재는 한참을 생각했다. 해숙이 떠난 날이 떠올랐다. 15년 전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던 순간 그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을 위해, 태민을 위해 다시 일어섰다. 그런데 그들이 준 건 배신이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일찍 깨달았어야 했어. 혈연이 가족이 아니야. 마음이 가족이지.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야. 수진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민재야, 여기가 너 집이야. 우리랑 같이 늙자. 그들은 웃으며 산을 내려갔다. 마을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공동묘지가 멀리 보였다. 해숙이 잠든 곳이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해숙아, 나 진짜 집 찾았어.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아버님, 제발요. 태민이가 울면서 할아버지 찾고 있어요. 저희 잘못했어요. 그는 답장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아버님, 명절이라 찾아뵙고 싶어요. 태민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는 짧게 답했다. 철없는 건 애만이 아니지. 어른들이 뭘 가르쳤길래 태민이가 날 쫓아내라고 했어? 이제 연락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그는 핸드폰을 껐다. 미련도 원망도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그를 맞았다. 며칠 후 그는 5일장에 다시 나갔다. 장터는 여전히 활기찼다. 국밥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대식이 그를 불렀다. 민재야, 화투 한 판 치자. 정자에는 최노인, 박 이장 등 동네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빈자리에 앉았다. 화투패가 테이블 위를 날아다녔다. 그는 연달아 이겼다. 얘야, 민재 너 서울서 화투학원 다녔냐? 최노인이 투덜거렸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운이 좋은 거야. 박 이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재야, 마을 노인회장 자리 비었는데 너 해봐. 서울 사람이라 아는 것도 많잖아. 에이, 귀찮아. 생각해봐. 월급도 나와.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저녁, 수진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손수 만든 떡을 가져왔다. 민재야, 이거 먹어. 명절이라 만들었어. 그들은 마당에 앉아 떡을 나눴다. 수진이 말했다. 민재야, 기억나? 초등학교 때 내가 내 도시락 훔쳐먹고 혼났던 거.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내가 사과하려고 사탕 가져왔잖아. 맞아. 근데 그 사탕 반쪽만 줬지. 그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웃었다. 수진의 미소는 해숙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문득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내 덕에 내가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민재야, 우리 같이 늙자. 외롭지 않게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해숙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해숙의 사진 앞에 섰다. 우 해숙아, 나 행복해. 진짜로 그는 창을 열었다. 영동의 밤 공기가 방을 채웠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나무 무늬가 보였다. 어린 시절 보던 그 무늬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내일도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화투를 치고 웃을 것이다. 이게 그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집은 마음이 편안한 곳, 제5부, 진정한 안식. 가을이 깊어갔다. 영동에 사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마을은 고요했다. 박민재는 새집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텃밭은 그의 손길로 생기가 돌았다. 고추, 배추, 무가 가지런히 자랐다. 그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미소 지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선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저녁이면 김대식과 이수진이 찾아와 막걸리를 마셨다. 화투를 치며 웃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이제 이곳이 진짜 집임을 알았다. 어느 날 5일장에 나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마을 회관에서 최노인이 말했다. 민재야, 너 아들이 마을에 왔대. 서울 번호판 차가 어제 보였다던데. 박민재의 손이 멈췄다. 지훈이었다. 그는 잔잔하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분노는 없었다. 오히려 차분한 단호함이 그를 채웠다. 도왔으면 뭐해. 여기서 할 일 없어. 그는 화투패를 섞으며 말을 돌렸다. 최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잘했어. 가족이 혈연만은 아니지. 그날 오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던 수진이 그를 맞았다. 민재야, 누가 찾아왔었어. 내 아들인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신경 안 써.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괜찮아. 속상하면 말해.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그들은 내 인생에 없어. 이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저녁 무렵 낯익은 차가 마을 입구에 멈췄다. 지훈과 은지가 내렸다. 태민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박민재의 집 앞에 섰다. 은지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버님, 계세요? 저희예요. 박민재는 문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여기 왜 왔어? 지훈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잘못했어요. 태민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용서해주세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철없었어요. 새집도 구했으니 같이 살아요. 박민재는 차갑게 웃었다. 같이 살자고? 내가 너희 집에서 눈치 보며 살 때 날 뭐라고 했지? 짐짝이라고 했잖아.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태민이한테 뭐라고 가르쳤길래 10살 애가 할아버지를 쫓아내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너희가 내 집을 원했지. 날 원한 적은 없어. 이제 나도 너희를 원하지 않아. 지훈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지금 갈 곳 없어요. 박민재는 단호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내 집에서 나가. 그는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 은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태민이 깨어 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창밖으로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걸 봤다. 그의 가슴은 담담했다. 미련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해숙의 사진 앞에 섰다. 해숙아, 내가 잘했지? 이제 진짜 자유야. 그는 시집을 펼쳤다. 해숙이 좋아하던 시였다. 집은 벽돌이 아니라 마음이 쌓은 곳. 그는 미소 지었다. 이곳, 영동이 그의 마음이 쌓은 집이었다. 다음 날 그는 수진, 대식과 함께 뒷산에 올랐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그들은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나눴다. 대식이 말했다. 민재야, 노인회장 제안 생각해봤어? 귀찮아.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해. 수진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민재가 회장하면 우리 마을 화투대회 열자.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바람이 단풍잎을 날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숙이 거기 있는 듯 했다. 며칠 후 그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추석 행사에 갔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떡국을 나눴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팽이를 돌리고 노인들은 고스톱을 쳤다. 그는 수진 옆에 앉아 떡국을 먹었다. 민재야, 행복해? 수진이 물었다. 그는 고답했다. 응, 진짜 행복해. 그는 마을을 둘러봤다.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막걸리 잔을 나누는 노인들. 이게 그의 가족이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해숙의 사진에 절했다. 해숙아, 나 진짜 집 찾았어. 이제 외롭지 않아. 그는 창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방을 채웠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는 미소 지었다. 영동은 그의 안식처였다. 진정한 집이었다.